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기보다 오히려 더 무겁고 피곤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한 만남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답답함과 허탈함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과거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까워서 혹은 먼저 연락을 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받기 망설여지는데도 만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데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이 마치 배은망덕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의리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 혼자만 편하자고 관계를 끊을 순 없지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또 어쩌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지금 있는 관계마저 정리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런 마음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복잡한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본 분이 계십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분은 57세에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 그분에게는 약 18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약용 선생은 놀라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더 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와 거리를 두셨고 새로운 만남에도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대신 곁에 남은 몇몇 사람들과는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우니까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한다고, 인맥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보여주신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였습니다. 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관계가 힘이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모임에 참석하고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웃으며 악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책임이었고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증명할 것도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관계를 넓혀서 무언가를 얻어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분이 거리를 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있으면 마음이 소진되고 삶의 품격이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가까이 두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단단해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서 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내 삶의 존엄을 세우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5가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삶이 단단해지는 인간관계 3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보여주신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하고 품격 있게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항상 과거 이야기만 꺼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때는 말이야, 옛날에 우리 말이지 하며 과거의 무용담을 꺼내는 분들 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추억을 나누는 것 같아 즐겁습니다. 함께 웃고 맞아, 그랬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항상 같은 패턴으로 흐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매달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인연이었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즐겁기보다는 공허했고 활력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없었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새로 시작한 거 있어? 앞으로 뭐 해보고 싶어? 같은 질문은 단 한 번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과거라는 무덤 속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만 파내고 또 파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갇힌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한다고 보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사는 사람,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끄집어내는 사람, 지나간 시간에만 집착하는 사람과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거 집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이유는 현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험도, 배움도, 도전도 없으니 꺼낼 이야기가 과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과거로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함께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빨려 들어갑니다. 나도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다 끝났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잠깐 위로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의 영광으로 오늘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갑자기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매달 만나던 것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전화가 와도 매번 받지 말고 바쁠 때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정중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 갇혀 있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까지 사셨습니다. 말년까지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히,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오늘을 함께 살아갈 사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한숨이 들리고 만나면 온통 하소연뿐인 사람 말입니다. 자식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무엇을 말하든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는 원망입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정말 속상했겠어 하며 공감해줍니다.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화를 할 때마다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야기, 아들이 전화를 안 한다는 이야기,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분은 진심으로 친구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되고 있잖아. 건강은 조금씩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전화해보는 건 어때? 며느리한테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지 그래?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게 되겠어? 그렇게 해봤는데 소용없어. 넌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였습니다. 위로를 받으면서도 위로받지 않았고 조언을 듣고도 절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하소연과 함께요. 어느 날 이 여성분은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자신이 계속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기진맥진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 문제를 다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친구를 위로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를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망과 불평이 독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도 병들게 하지만 듣는 사람까지 함께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뇌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평을 계속 들으면 듣는 사람의 뇌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고 듣는 사람은 에너지만 소진됩니다.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과 경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한정 들어주고 받아주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전화가 와도 지금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라고 미리 말씀하십시오. 만남도 짧게 가지십시오. 무한정 들어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 불평이 시작되면 주제를 바꾸십시오. 그건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요즘 건강은 어때? 산책은 하고 있어? 처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십시오. 그래도 계속 불평만 한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요즘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힘든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 조금 가벼운 이야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관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어려움을 나누되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되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누군가의 끝없는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선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 세 번째, 당신을 비교 대상으로만 삼는 사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당신을 비교 대상으로만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상황을 물어보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너희 아들은 요즘 어때? 나 요즘 운동해서 살 5kg 빠졌어. 너는 건강 어때?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겉으로는 관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도 기쁘지 않고 위로받아야 할 일인데도 위로받지 못한 느낌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삶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퇴직 후에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와 만날 때마다 대화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동기는 자기가 받는 연금 액수를 이야기하면서 슬쩍 너는 얼마나 받아?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손주는 어디 다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남성분은 처음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답할 때마다 동기의 표정에서 묘한 만족감이 보였습니다. 아, 그래? 나보다는 조금 적네라는 뉘앙스, 우리보다는 좀 못하네라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동기는 자신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이 더 나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편했습니다. 내 삶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를 단호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분은 비교가 존중의 정반대라고 보셨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만 상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불안감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양쪽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살아야 하고, 비교당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연금,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회사, 여러분의 건강 상태, 여러분의 집,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우월감을 채워주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입니다. 비교 속에서는 절대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비교성 질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너희 아들 연봉 얼마야? 같은 질문을 받으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보다 요즘 날씨 참 좋지 않아? 처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십시오. 또 하나, 상대방의 자랑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와, 대단하네 라고 말해줄 필요도 없고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잘 됐네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만남 자체를 줄여가십시오. 만날 때마다 위축되고 만날 때마다 자기 삶이 초라해진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처지가 달라도, 각자의 상황이 달라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자. 하지만 서로를 응원하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될 필요도, 비교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비교 대상으로만 삼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을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전화가 오는 사람 말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하는 인사 뒤에는 어김없이 부탁이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거절하면 섭섭해하겠지.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닐까 하는 생각에 흔쾌히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도와준 뒤에는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잠깐, 그 뒤로는 또다시 긴 공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몇 달, 몇 년 뒤 또다시 오랜만이야 하며 연락이 옵니다. 또 다른 부탁과 함께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들 내외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출장 와야 하는데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엄마, 주말에 부부끼리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하루만 봐줄 수 있어? 이 여성분은 손주가 예뻐서 기꺼이 봐줬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봐준 뒤에는 또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날 아이들이 어땠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이 여성분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있어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가기 힘들어. 괜찮아지면 연락해.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손주를 봐주는 사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관계의 기본은 상호성이라고 보셨습니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이라고 보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보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외견상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착취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계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다 보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쓸모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관심받고 돌봄받고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는 것이 기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도, 시간도, 마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미안한데 그날은 약속이 있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 같은 말로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상대방이 부탁만 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만약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하되 평소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소중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자리에 평소에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며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 5번째,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5번째로 말씀드릴 관계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만나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야 하며 찬물을 끼얹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도전을, 여러분의 선택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겠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만 하다가 퇴직한 뒤 그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아보는 것이었지만 매주 수업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림? 나이 70에 그림을 배워서 뭐하게? 화가라도 되려고? 비웃는 투였습니다. 이 남성분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재미있어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돈 들여서 그런 거 배우지 말고 그냥 집에서 TV나 봐. 우리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날 만남 이후 이 남성분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의 즐거움이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혹시 친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업에 가서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많이 늘었네요. 색감이 좋아요 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니라 친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움과 성장의 나이는 없다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드림 킬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꿈과 가능성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나도 못하는데 내가 되겠어? 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안 돼, 못해, 소용없어 라는 말을 듣다 보면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면 되고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하느냐가 아니라 즐거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면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굳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응원받지 못할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흘려보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남 자체를 줄여가십시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부정당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무시당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해롭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서로의 배움을 격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한다고? 좋겠다. 나도 응원할게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 그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하며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을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끊어야 할 5가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나이 들수록 가까이 두면 삶이 단단해지는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경험 말입니다. 굳이 대화를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그런 관계 말이죠. 이런 관계는 매우 귀합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하고 웃기려고 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편안한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 충분한 관계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 한참을 말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성분이 걱정했습니다. 친구가 나랑 있는 게 지루한가?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참 편해. 말 안 해도 되니까 좋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 말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20분 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교류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관계가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편안한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침묵은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침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침묵이 주는 치유의 효과입니다.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관계는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침묵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것도 피곤해집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것,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것,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말없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차 한 잔을 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여러분부터 침묵을 편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말이 끊어지면 굳이 대화를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함께 누려보십시오. 또 하나, 상대방에게 계속 말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왜 말이 없어? 무슨 생각해? 같은 질문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것이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침묵할 권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 없이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년에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다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아도, 산책을 하다가 한참을 침묵해도 서로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 채워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재로 채워지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이 들수록 화려한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함께 있으면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 사람 곁에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야? 이제 다 살았는데 뭘 더 배워라는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장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미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된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장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는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수채화 강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옆자리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이 앉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처음 그림을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으며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고 서로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색감이 참 좋네요. 선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하며 서로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둘 다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감을 섞는 것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림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배움의 동반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렵고 좌절스러운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배우는 친구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둘은 만났습니다.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그림 도구를 사러 다니고 야외에서 스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나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배운 기법, 다음에 그려보고 싶은 그림, 새로 알게 된 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매일이 설레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제자들과 토론하고 동료 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두신 사람들은 단순히 예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혼자보다 함께 배울 때 더 잘 배웁니다. 누군가가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전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가 주는 삶의 활력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친구가 있으면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조로워지기 쉽습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화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다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문화센터든 평생교육원이든 동호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잘했을 때 잘했네요. 많이 늘었어요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격려해 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곁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진짜로 듣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동안 상대방은 휴대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이미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말이죠.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허탈합니다. 분명 말은 했는데, 이야기는 나눴는데 전혀 소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분의 감정에 공감해 줍니다. 조언을 하려고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위로받은 느낌이 듭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읽고 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이 남성분이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이제 극복하셨어요? 라고 묻지도 않았고 다들 겪는 일이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이 남성분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마지막 순간들, 혼자 남겨진 뒤의 공허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걱정시킬까봐, 친구들에게는 분위기를 어둡게 할까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주제를 바꾸지도 않았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슬퍼해줬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이 남성분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들려졌다는 느낌, 내 감정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산책을 하며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분에게 그분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세상에 몇 안 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경청을 최고의 배려라고 보셨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반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경청의 치유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며 관계에 대한 신뢰를 높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을 통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고 해답을 찾아갑니다. 좋은 경청자는 조언을 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들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가족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이야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쌓인 이야기들이 때로는 외로움이 되고 때로는 우울이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진심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조언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대화할 때 상대방의 태도를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 눈을 마주치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공감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가 아니라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묻는지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난 뒤의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위로받은 느낌이 드는지,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드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그 사람도 소중히 대하십시오. 여러분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경청은 서로 주고받을 때 더 깊어집니다. 정약용 선생 곁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 판단 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5가지와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삶이 단단해지는 인간관계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끊어야 할 관계들입니다. 첫째, 항상 과거 이야기만 꺼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둘째,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셋째, 당신을 비교 대상으로만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우월감을 채워주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관계들입니다. 첫째, 함께 있으면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없이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편안함입니다. 둘째,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함께 배우고 서로 격려하는 친구가 있으면 삶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셋째,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경청은 최고의 배려이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혜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붙들고 있던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만남을 한 달 뒤로 미뤄 보십시오. 전화가 와도 매번 받지 말고 바쁠 때는 정중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십시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워 보십시오. 문화센터든 평생교육원이든 동호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요즘 어때? 만나서 차 한잔 할까? 라고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까지 사셨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은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분의 말년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귀합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과 보낼 것인가?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품격 있고,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준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말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말은 더 많이 해야 하는지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대화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